세아제강 2021년도 결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2022년도 예측을 해보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가를 보면은 현재 164,500원으로서 2020년 말보다 무려 74,000원이 상승했습니다. 최근에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장부가격 대비로는 아직까지 68% 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5% 이상 주주명을 보면은 세아지강 지주가 49.63%를 가지고 있고 이순영씨가 7.82%, 외국인이 8.36%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손익 내용에 와서요. 매출은 1조 5천억 원대로서 전년보다 30.2%가 증가했고 매출 재료비는 1조 원으로서 30.1%가 유사하게 증가했습니다. 비례해서 증가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은 30.3%가 증가했고요. 스루풋율은 28.2%로서 전년하고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운영비용은 9.4%가 증가했습니다. TOE 생산성은 1.43으로서 전년보다 0.2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263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무려 135.7%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56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위에 그 재고 자산 흐름표는 모든 그 상장 기업의 그 스카이어 홀딩스가 권고하는 그런 양식이 되겠습니다. 재고 자산 회계 투명성을 신뢰도를 높이려면은 기초재고에서 입고, 출고, 그 다음에 평가손실 또는 환입, 그 다음에 폐기 등을 기록을 하고 표기를 하고 또한 타개정 대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빼서 기말 재고를 나타내 줘야 된다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335억 원이 증가를 했고요. 전체 재고 자산은 694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 와서 A, B, C의 표기 방식은 표준적인 방식으로 공시를 했습니다. 다만 A 재고자산의 변동이라는 그 금액이 문제인 것인데요. B의 그 원재료의 매입으로 되어 있으면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이 전체 재고자산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기준이 아니고 전체 재고자산을 기준으로 해서 매출원가를 산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원가 재료비는 29.4%가 증가했습니다. 운영비용은 9.4%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록 문자로서 남긴다면은 B가 매입이면은 A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전체 재고자산이다. 그러나 바람직하지 않은 기준임을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왜 그런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검증 단계를 넘어가기 전에 운영비용 중에서 주요 비용을 말씀 3가지를 드리면은 인건비가 616억 원이 집행이 됐고요. 전년보다 18.5%가 증가했습니다. 비율로는 1.6% 증가했고요.
인원수가 9명 증가해가지고 평균 임금은 9,360만 원으로 산출됩니다. 전년보다 16.8%가 인상이 됐습니다. 지급수수료는 616억 원이 집행이 돼서 13%가 감소했습니다. 운반비가 266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2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이것이 조금 이상한데요. 매출이 증가를 했다면 일반적으로 비용도 증가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보면은 판매량은 크게 변동이 없는데 판매 가격만 올린 거 아니냐, 또는 판매량은 줄었는데 판매 가격이 제품 가격이 크게 상승한 결과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가공비는 2,220억 원으로 산출이 됩니다. 전년보다 11.1% 증가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공장의 인건비도 증가한 것이 다 포함되어 있고 경비가 증가된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공 비율은 17%에서 19% 사이로 플러스 마이너스 1%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산 공정이 매우 안정화된 공장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PQ 총 제조 비용이라는 차이가 나오게 되는데, P 총 제조 비용은 회사가 제시한 비용의 성격적 분류 기준에 남아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되는 금액이고요. Q 총 제조 비용은 매출원가에서 재고 자산의 증가액을 가감해서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그 차이가 671억 원이 납니다. 그러니까 회사 기준으로는 전년보다 34.7%가 총 제조 비용이 증가했고요. Q 총 제조 비용으로는 29.1%가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또한 생산 재료비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2단계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을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죠. 이게 아까 재고자산 명세에서 봤듯이 336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용의 성격적 분류에 나와 있는 재고자산의 변동 금액은 1천억 원입니다. 비성분에는 재고자산의 증가는 마이너스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제조비용 차이가 671억 원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이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이 전체 재고자산이기 때문에 BWCAI의 증감액을 가감해 주면은 갭2로 나옵니다. 원래는 이게 이제 제로가 돼야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이 맞는다,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는데 3년 연속 이런 차이가 계속 있다는 것은 뭔가 회사에 어떤 특별 원인 변동이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분석을 통해서 차이점은 노출이 되지만 왜 그런지는 외부에서는 전혀 알 길이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매출원가 검증을 그래서 해봤습니다. 이런 방식이 되겠어요. 생산 재료비는 비성분 데이터로 가져와서 하고, 가공비는 그 산출된 내역을 가져오면은 총 제조 비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료비하고 생산 재료비하고 가공비를 더하면 이것이 총 제조 비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기초 재고를 더하고, 회사는 전체 재고를 기준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기업의 기말 재고를 빼면은 매출원가가 1조 3천억 원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결산 매출원가를 보면은 1조 2천억 원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갭이 312억 원이 나는데 이것이 바로 2단계 검증의 객과 최종적인 객과 일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 결산한 매출 원가보다도 자신들이 제시한 데이터를 가지고 매출 원가를 검증을 해봐도 차이가 있다는 것이니까 스스로 뭔가 그 분식을 했다라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검증을 할 수 있겠습니다. 3단계로서는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 자산의 증가액인데요. 현금식으로 읽으면은 현금이 742억 원이 나갔다면 재고도 742억 원이 증가해야 되는데 694억 원뿐이 증가를 안 했습니다. 차액이 그 48억 원인데 이것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액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는 현금 흐름표에서 나와줘야 되는데 그것 없이 재고자산 명세 증감 내용에서 가져온 데이터로 비교 검증을 해 준 건데요. 그렇다면은 현금 흐름표 재고자산의 증감액은 장부가격의 증감액이 아닌 취득가격으로 했다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어쨌든 3단계에는 패스를 하지만 외부회계감사법인은 주로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 재고자산 증감액을 감사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맞으면은 감사 의견은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적정 의견을 내겠죠. 하지만 저같이 앞 단계에서 쭉 분석을 했듯이 그렇게까지 분석을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스카이어 혼자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영평가 지표로 와서요. WCAI 회전율은 9.4회전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TOE 생산성은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역방향의 흐름이면은 증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표현이 되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워왔습니다. 이것은 여러 그 제조업체들의 그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그런 가정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제강과 같이 대기업이 우리가 그런 그 분식회계를 할 만한 수준이 아닌 기업이다. 그래서 반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반증 추론은 이렇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거나 판매 가격 상승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마 이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지금 우선은 추측을 합니다. 재고 버퍼율은 회전율이 감소하면은 상승하게 되어 있고요. 임팩트는 그 미래 가치로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23.9%로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인식됩니다. 그리고 총 자산 회전율은 1.2로서요. 1이 넘었습니다. 제조업이 1이 좀 넘으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보다 크게 10분 발휘하고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데요. 2019년도에도 뭐 마찬가지로 1.19였습니다. 이 정도면은 그 공장의 그 생산 안정성을 위해서 유형자산, 공장의 설비를 더 증설해야 되는 거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매출 채권에 대한 수금 속도는 전년보다 빨라졌고요. 매입 채무에 대한 지급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이게 납품협력업체한테 잘해준다는 것으로도 해석이 되지만 다르게 생각하면은 원재료 공급자가 시장 우위에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2021년도부터 금감원에서 개선된 요구사항으로 나온 것이 주요 제품 및 서비스의 가격 추이를 공시하게 되어 있고, 또한 원재료 가격 추이도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출 및 수주 사항도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큰 사업의 내용이라는 범주에 이런 세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품 가격을 보면은 파이프 생산 업체니까 관관으로 그냥 평균적으로 회사가 제시를 했는데 41%가 인상됐습니다. 원재료 가격은 HR, 핫롤 코일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62.8%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럼 이 핫롤을 어디서 가져오는 거냐 그러면 분명히 포스코에서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을요. 다른 데서 올 수도 있을지 모르죠. 현대제철이나. 그래서 이 세아제강은 원재료 인상률을 제품 가격에 효과적으로 반영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원재료가 62.8%나 증가했는데 세아제강은 그렇게 제품 가격은 인상을 못 시켰다. 뭐 이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반증은 상징적으로만 입증이 된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성이 있는 거지 내부적으로는 이미 검증 단계를 거쳐왔기 때문에 재고자산 회계와 매출액의 회계 투명성은 미흡한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금 재무지표에 와서요. 캐펙스는 투자한 것이 없습니다. 감가상각으로 오히려 178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세후 현금 순이익은 1787억 원으로서 현금 수익률 산출로는 18.3%, 전년보다 7.2% 상승했습니다. 이것도 주가 상승 요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채권자 FCFC 채권자한테 571억 원을 추가로 차입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이런 자금 수요가 필요하다는 것은 결국은 원재료 가격이 인상이 되고 그 다음에 재고가 증가했기 때문에 자금 수요가 발생했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왜냐하면은 캐펙스 투자한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30.3%로 증가를 했습니다.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이익배당으로서 ROE로 0.7%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FEM 최종 232억 원의 현금이 유입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영업활동을 통한 번 돈이라기보다는 차입금의 유입액으로 인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현금 버퍼율은 13.1%로 전년도보다도 상승을 했고요. 이익잉여금률은 9.9%에서 25.4%로 크게 1년 만에 크게 증가했습니다. 납입 자본 성장률도 1.25%로 성장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결과 분석을 한 것이고요. 내년도 2022년도 사업 계획을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가 회계 사업 계획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2021년 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목표를 세우는데 그 2022년도는 좀 경영 상황이 악화될 거라고 봐서 판매 관리비는 5%만 좀 올리는 거로 보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20%를 올리는 거로 그렇게 사업 계획을 할 경우에 1조 9천억 원 매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 경우에 매출 원가가 1조 6,823억 원으로 그 산출이 그 원가 회계 팀에서 예산을 해서 넘어온 것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은 이제 매출액은 28% 인상 또는 증가된 그 금액으로 사업 계획을 했다고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의 단품 납품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설명을 좀 비유를 들어서 진행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계약은 1조 8천억이 됐다. 그러면은 예상했던 이익보다는 크게 떨어진 397억 원뿐이 이익이 안 난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매출 원가가 증가했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코스트 다운을 해라. 원가 절감해라 하는 압력들이 매년 항상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게 원가 세계에서 우리가 평생 살아온 그런 정신세계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출 원가가 조금 내렸고요. 그 다음에 판매 관리비도 공장에서 이렇게 좀 내렸으니 본사도 조금 더 노력을 해라. 그래서 제가 직장 다닐 때는 거의 A4 용지도 이면지를 다 써라는 선까지 웃지 못할 그런 원가 절감의 노력들을 하게 됐었죠. 그러나 그렇게 노력을 했어도 결국 그 전년보다 못한 978억 원의 영업이익이 예상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1조 아니 180만 원의 판매가 된다면 말이죠. 그러면은 회사로서는 아마 눈에 익은 방식으로 그 견적을 냈을 겁니다. 재료비가 2021년도 보면은 재료비가 110만 원대, 가공비가 220만 원대, 판관비가 742억 원대 해서 이익을 한 1319억 원 본다는 거로 해서 견적 가격은 160만 원대로 제출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게 이제 실제 그 판매된 게 160만 원대면은 150만 원대로 그 구매자가 구매를 했다. 이렇게 이제 또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2022년도에 견적 가격은 어떻게 제시할 거냐 그러면은 생산 재료비가 전년도에는 원재료 가격이 68%나 올랐는데 2022년도는 어느 정도 세계 그 정세가 안정이 돼가지고 크게 오를 것 같지는 않아서 25%만 예측을 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생산 재료비가 150만 원대, 가공비는 10%가 올라간다고 보고 2,442억 원대, 판관비가 5%좀 증가한다고 봐가지고 779억 원. 그 다음에 이익은 20% 증가한 거로 똑같이 봐가지고 견적 가격을 190만 원대에 제출을 했다고 그 가정을 하는 겁니다. 또는 내부적으로 2022년도 판매 계획이 1조 9천억 원대를 하겠소 라고 내부 승인을 받았는지도 모르죠. 결국은 이 원재료 가격보다는 매출액은 22% 오르는 거로 이렇게 이제 그 계획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계약이 이 180만 원으로 됐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상이익은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납품하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구매자가 견적 가격을 그대로 협상하는 구매자는 대한민국에서 한 군데도 없을 겁니다. 항상 그 구매 입장에서는 깎아야 된다는 것을 그 염두에 두고서 업무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이겠죠. 견적 가격보다. 그러나 이제 작년도 2021년도 가격보다는 150만 원대였다면은 180만 원으로 한다 그러면은 30만 원이나 올려주는 거니까 기업체한테는 크게 또 생색을 내면서 발주자가 또 생색을 내면서 혹시 알겠습니까? 또 그 접대를 받고 그렇게 될지 이게 우리가 살아온 그 세상이라고 그냥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제조 원가, 총 제조 비용이 어떤 근거로 해가지고 그 영업에다가 매출 원가를 제시했냐를 또 상세하게 그 추적을 해보죠. 그 전년도 거는 생략하고요. 2022년도 보면은 생산재료비 25% 증가한다는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가공비 10% 올라가는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두 가지를 더하면은 총 제조 비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 총 제조 비용에서 기초 재고를 더하고 기말 재고를 빼면은 재고가 증가를 하면 이제 그게 마이너스로 표시하게 되어 있는 거죠. 기초에서 기말을 빼는 거니까. 그러면은 1조 6,823억 원을 그 원가 회계팀에서 영업한테 남기는 예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180만 원으로 계약이 됐다면은 단품으로 비유했을 때요. 원재료 가격은 포스코 같은 데서 사오는 거니까 이걸 더 깎아달라고 협상할 만한 소지가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안 되니까 결국은 가공비에서 1%만 줄이자. 그래서 이제 또 현장 그 공장에서는 1% 줄이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또 하게 될 겁니다. 그거 가지고 월급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 다음에 이제 재고는 생산을 많이 해야 생산성이 올라가니까 재고는 2%를 올려야 되겠다는 게 생산을 사실상 이 12%를 더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은 제조 원가는 1조 6,267억 원으로서 계획보다는 더 내려서 시행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한 1천억 원대가 안 되는 그런 영업이익이 나오죠.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좀 글자로 표현해 보면은 원가 회계 패러다임은 오늘도 내일도 생산을 늘리는 것이다. 즉 재고를 증가시킨다. 그러나 그를 위해 재고에 자금이 묶이는 것을 경영주는 모를 리 없다. 세아 제강이 차입금 증가로서 그것을 입증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또한 재고는 줄이라고 지시할 것이다. 그 현금이 좀 딸리니까. 그러면은 이제 생산이나 영업은 그건 우리는 모르겠고 재무 쪽에서 뭐 돈을 조금 자금 확보를 해달라. 이렇게 이제 또 내부 영업 회의에서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업이익은 크게 증가했는데 차입금도 증가했다는 게 이게 원가 회계의 현실인 거죠. 3월 15일에 출간된 책인데요. 이익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원제는 더 프로핏이라는 건데 헤르만 지먼이라는 저자의 책이 번역돼서 나온 겁니다. 여기에 그 저자의 결론은 이익 지향 경영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
게 결론인데요. 이게 그 제약이론 경영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기업은 오늘도 내일도 돈을 버는 것이다. 그것이 기업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죠. 기업이 돈을 벌지 않는 한 월급도 인상해 줄 수도 없고 경제는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경제 성장도 되지 않을 것이고요. 국가 GDP도 올라가지는 않겠죠. GDP는 생산량 기준이기 때문에 생산을 많이 하면은 국민 GDP가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산출되는 그 맹점을 가지고 있죠. 지금 보다시피 세아제강도 그 차입금을 늘렸는데 일반 국민들도 현재 그 부채들이 많죠. 그런 거에 다 영향을 받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징적으로. 그래서 그 저자는 이익동인이라는 요소로서 가격, 판매량, 원가 이거를 챕터별로 크게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원가라는 부 챕터에 와서 원가와 손익분기점이라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원가 함수는 선형이라고 가정한다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식으로 D는 P 빼기 K, D는 마진이고 K는 판매 가격이고 K는 개당 변동비다. 그러니까 원가 회계 쪽에서도 변동비와 고정비라는 거로 그 생각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손익분기점 BP, 브릭 이븐 포인트라고 하죠. C픽스라고 저자는 약어로 썼는데 아마 코스트 픽스 고정비를 이렇게 쓴 모양입니다. 나누기 D를 하면은 요거 풀어서 표현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손익분기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위의 산식으로 과연 손익분기점이 산출되는가? 그러면은 저는 그 실질적으로 해보는 거죠. 그러면 산출됩니다. 문제는 지수로 나온다는 데 있어요. 그런데 스루풋을 손익을 하면서 제가 생각한 그 손익분기점은 운영비용 나누기 이게 사실상 고정비로 보는 거죠. 나누기 스루풋율입니다. 그러니까 스루풋율은 그 똑같습니다. P 빼기 K인데 이거를 그 판매 가격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은 그 스루풋율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상은 그 뜻은 같은데 표기 방식이 다른 거고 금액으로 산출된 데는 장점이 있는 게 제가 생각한 브릭 이븐 포인트의 손익분기점 산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스루풋 지표로서 사업계획을 예상해 보도록 하죠. 손익분기점 산식으로 그 예산을 해보는 건데 손익분기점을 아니까 그 판매 가격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착상은 그렇습니다. 그 운영비용 OE에다가 그 목표 그 프로핏을 그 더합니다. 그것을 스루풋율로 나누는 것입니다. 2022년도에 스루풋율을 30%로 올려보자 했으니까 이 더한 금액을 그 OE하고 프로핏을 더한 금액을 스루풋율로 나오면은 1조 7천억 원대가 나옵니다. 러프하게 나오는 거죠. 라프하게. 인상률은 13%뿐이 되질 않습니다. 매출액으로서. 이게 이제 그 우선은 영업 입장에서는 마지노선으로 염두에 두고서 스루풋식으로 조금 더 과학적으로 이 손익분기점 산식은 그 헤르만 아까 그 저자가 얘기하는 거로는 선형 함수다라는 가정을 했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제가 조금 건방지게 얘기를 하면은 이 스루풋율의 그 증가, 그 다음에 그 재고 회전율의 그 증가, 이거를 증분율로 이렇게 적용하면은 비선형으로 그 적용할 수 있다.
조금 더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매출 재료비가 25% 오른다는 것은 원가 회계에서 했던 거하고 마찬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매출 재료비 하나만 가지고 그 다음에 스르픈율과 그 재고 회전율의 그 증분율만 반영을 해서 산출을 하면은 매출액은 2조 원까지 달성할 수 있겠소.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계약이 된 이후로 운영을 더 잘해서 벌 수 있는 최대치를 표현한 건데요. 미리 말씀드리면은 슬픈율 그대로 두지만 재고 회전율만 2회전만 더한다 하더라도 2조 4천억 대까지는 매출을 올릴 수 있다. 그 재고 회전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상승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팔릴 테니까 매출 재료비도 덩달아서 같이 비례적으로 증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스르풋이 또 증가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실제 운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러면 이익은 어떻게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하나의 그 단품 납품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고 비유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표시하는 방식은 매출 재료비, 그러니까 재료비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용, 경비라고 뭐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핏, 이거를 이제 공장 가공비, 그 다음에 판매 관리비, 이렇게 나눠서 또 표기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눈에 익은 방식으로 견적서를 제출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2022년도 그 목표 견적가는 내부 계획에 의해서 예상했던 대로 매출 재료비 25% 증가하는 거로 보고, 운영비용 20% 증가, 프로핏 20% 증가해서 185만 원으로 그 판매 가격이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그 견적을 내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크게 많이 못 올리고 이렇게 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올려달라는 대로 해주는 데가 없으니까 본인들이 양심적으로 했으니 그럼 180만 원으로 합시다. 이렇게 되면은 이익은 1천억 원대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런 전제 조건은 이게 이제 이 재고 자산이 투명하기 때문에 그 구매자 입장에서도 신뢰를 가지고 있으니까 많이 안 깎는 그런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 협상을 통해서 이렇게 또 좀 부원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이 180만 원인데 내부적으로 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재고 회전율만 상승을 시켜도 3,845까지는, 그러니까 38만 4,500원까지는 이익을 더 낼 수 있다 하는 상상을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 스루풋 방식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강력히 믿는 바이고, 이런 식으로 도출할 때까지 그 아이디어를 제공한 제약이론 경영의 그 골드랩 박사가 과연 천재급이다 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요 밑에 내용은 그 참고적으로 그 코스트다운 실행을 해서 원가 회계가 180만 원으로 계약이 됐을 때 얻는 이익을 예측을 하는 거죠. 이렇게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무려 그 94, 36, 4배, 4배 정도의 이익을 더 낼 수 있는 것이 스루풋 세계 또는 그 제약이론 경영을 도입해서 성과를 냈을 때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세아제강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세아제강이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을 더 좀 올리고 그 다음에 매출이 2조 한 4천억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